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7년 전 찡동의 최대 주주로 들어간 텐센트가 지난주 12월 23일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나오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관해서는 텐센트와 찡동 각각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두 개 영상을 통해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텐센트는 보유 중인 찡동 주식 4.57억 주 지분을 특별 배당 방식으로 텐센트 주주들에게 주식 분배를 하기로 했는데 텐센트 주식 21주당 찡동닷컴 보통주 1주를 주기로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텐센트는 찡동 보유 지분을 기존의 17%에서 2.3%로 크게 축소함으로써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고 텐센트 총재인 려우치핑도 찡동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텐센트 측은 찡동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계속해서 찡동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찡동의 장기 가치 실현에 조력할 것이다. 동시에 텐센트는 시종 일관보다 더 많은 성장형 기업들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 축소 건은 그냥 텐센트는 이것 때문에 찡동을 지분 축소했다고 단순하게 단정 짓기보다는 텐센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 5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분 축소 방식. 보통 지분 축소할 때 많이 취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취하면 찡동 주가에 대한 악재 영향이 클 것이고 영향이 미치는 그 기간도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사전에 매도할 주식을 양도받을 대주주를 찾아서 협의하는 방식인데 지금 국내 상황상 큰 자본들이 이렇게 방대한 주식을 양도받을 적극성이 그리 높지 않고 해외 자본은 또 국내 여론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텐센트가 지분 축소 시에 좀 드문 주식 분배 방식을 취한 것은 한편으로는 찡동의 주가에 대한 충격을 가급적 줄일 수 있고 소요 시간도 짧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텐센트 주주들의 충성도 제고와 주가 안정화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중국어에 钱散人聚라는 말이 있는데요. 돈에 인색하지 않고 주변을 도와준다면 인심을 더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텐센트의 이런 특별 배당 방식은 시장에서 박수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주식 분배는 현금 배당보다 배당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텐센트 입장에서는 기업 세금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텐센트가 대주주로 있는 찡동, 메이투안, 핀도도 이 세 종목 중에서 올해 주가 낙폭이 가장 작은 종목이 찡동이기 때문에 찡동을 지분 축소하는 게 비교적 좋은 재무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지분 투자 사명 완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텐센트가 찡동의 최대 주주로 들어간 그 사연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옛날에 텐센트 산하에 이슌왕이라는 전자상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요 라이벌이 찡동이 있고 알리바바가 있었죠. 2012년 찡동의 창업자 려우창동이 잠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텐센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찡동을 이기고 싶어 했는데요. 결과는 오히려 텐센트가 졌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이슌왕이 찡동을 대상으로 8개월간의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 또 찡동이 승리했고 이슌은 8억 위안 적자를 기록했고 2013년 한 해 이슌과 찡동의 그 총거래 격차는 360억 위안에서 450억 위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즉 텐센트 산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슌이 찡동과 경쟁하면 할수록 이슌의 적자가 점점 커졌죠. 결국 텐센트 창업자 마화腾은 이제 됐다. 찡동이랑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졌으니까 포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현지 유명 투자사인 까오링, 히어하우스 캐피털의 창업자인 짱레이가 나서서 텐센트와 찡동의 두 창업자 사이에서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제약 바이오 업종이 7월부터 계속 하락한 배경에 대해 설명할 때 히어하우스 캐피털이라는 유명 투자사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어하우스 캐피털 창업자인 짱레이는 그 전에 이미 텐센트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찡동의 대주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짱레이가 보기에 텐센트는 무형 상품, 무형 서비스를 계속해왔고 방대한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급체인 관리라는 DNA가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잘 해낼 수 없다. 반면 찡동은 공급체인 관리 능력은 있지만 방대한 이용자 수와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DNA가 부족하다. 그래서 짱레이는 두 사람 보고 마화腾, 류창동 너네 둘이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너네 둘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라 천생연분이다.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알리바바랑 싸워야지 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텐센트가 찡동에게 지분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 텐센트는 산하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찡동으로 편입시켰고 이렇게 텐센트와 찡동 간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찡동은 과거부터 물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 커서 장기간 적자 상태였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의 찡동은 실적도 많이 성장했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2014년 텐센트가 찡동의 최대 주주로 들어간 것은 닭을 빌려 알을 낳는 것이죠. 즉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알리바바랑 경쟁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 투자 사명을 지금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셋째는 정부의 반독점 정책 기조입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한 해는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각 인터넷 대기업 대상으로 행정처벌, 벌금처벌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구체적인 처벌 사례는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기조 발표문 위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경제 관련 중점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6번째 단락이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선, 고품질 발전 추진의 내재적 요구이다. 국가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발전, 국제 경쟁력 증강을 지원하고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며 동시에 법에 의거해 발전을 규범화하고 디지털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여부 판정, 데이터 수집 사용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면의 법률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독점과 부정당 경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금융혁신은 반드시 신중한 감독 관리 전제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 즉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 2022년 중요 과제 중 두 번째 단락에 반독점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문구는 미시정책은 지속적으로 시장 주체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시장 주체의 자신감을 진작시키고 공평 경쟁 정책의 시행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을 강화하고 공정한 감독 관리로 공평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각종 소유제의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계약 정신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대금 지불 지체와 채무 상환 기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정돈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서는 독점 행위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체결하다. 둘째, 경영자가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다. 셋째, 경쟁 효과를 배제, 제한하는 경영자 집중을 갖추거나 갖출 가능성이 있다. 3번에서 말하는 경영자 집중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영자 합병의 경우, 둘째는 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 셋째는 경영자가 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가하는 경우. 텐센트의 이번 지분 축소권에 대해 현지 여론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정책 기조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공동 부유, 공평 경쟁 구호에 호응하는 중요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찡동에 대한 지분 축소권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순응해서 추가적인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책 기조에 관한 내용은 지난 12월 22일 중공중앙당교에서 주관하는 학습 15라는 신문에 게재된 논평입니다. 논평 제목이
자본의 특성과 행위 규칙을 정확히 인식 파악해야 한다. 이고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경쟁 등 5개 측면에서 자본의 이중성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핵심 문장만 좀 번역하자면 생산 절차에서 자본의 확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억제할 수도 있다. 분배 절차에서 자본의 구성은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케이크의 합리적 구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유통 절차에서 자본은 경제 시스템의 순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과도한 가상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 절차에서 자본의 축적은 이중성이 있다. 신제품의 소비 보급화를 위해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다. 경쟁 절차에서 자본은 시장 경제 제도 시스템의 개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독과점 지향적인 경쟁 구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논평에서는 총체적 원칙은 자본의 이로운 점을 활용하고 폐단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해야 하고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소극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넷째는 텐센트 투자 방향의 변화 조짐입니다. 텐센트는 2008년에 텐센트 투자라는 핵심 부서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글로벌 범위에서 소비 인터넷과 산업 인터넷 관련 투자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투자 이념으로는 변하지 않는 건 생태계 전략이고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자. 투자 방향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였고 주로 엔터미디어, 기업 서비스, 전자상 거래, 핀테크 및 해외 시장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텐센트는 1000개 가까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그중 약 100개가 상장사고 상장사 중 다수가 인터넷 관련 업체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사례로는 화면에 쭉 나오는 것처럼 모빌리티 분야는 디디, 엔터미디어는 빌리빌리, 텐센트 뮤직,越文 그룹, 쯔후, 전자상거래 분야는 징동, 핀도도, 웨이핑회, 생활 서비스 분야는 메이투안, 짧은 동영상 분야는 콰이쇼, 그 외에 호야, 더위 등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텐센트의 지분 투자 전략 방향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텐센트가 징동의 최대 주주가 된 후부터 텐센트는 목숨의 반을 꺼내는 투자 전략을 확립했는데요. 당시 마화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텐센트는 기존 사업과 통제해야 할 사업을 정선해서 사업 중점을 SNS 플랫폼, 콘텐츠 산업 등에 두고 기타 사업을 파트너들에게 맡기겠다. 과거에는 확실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면이 많았는데 이는 사람의 본능이고 많은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진짜 목숨의 반만 갖고 있고 나머지 반은 파트너에게 맡겼다. 당시 텐센트의 투자 M&A부 책임자인 리저호이는 투자의 사명은 자체 사업의 협동자, 미래 가능성의 탐색자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상반기만 해도 텐센트는 아직 소매업에 잇따라 투자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완다 상업에 100억 위안 투자했고 하이란즈지아에 25억 위안, 푸부가오에 8.87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텐센트의 투자 사업은 긴축과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체 사업과 상관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거의 다 보류한 경우가 많았고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도 자체 사업 니즈에 부합하지 않으면 후속 투자를 아예 스톱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후 2019년 9월 30일 텐센트는 그 유명한 930 변혁을 시작했습니다. 930 변혁이라는 것은 전략을 기존의 소비 인터넷 즉 2C에서 소비 인터넷 플러스 산업 인터넷 동반 강화 즉 2C와 2B 동반 강화로 전향하면서 당시 텐센트에게는 좀 생소한 2B 분야로 향했습니다. 이는 텐센트 창업 20년 이래 내린 세 번째 큰 전략 방향 조정입니다. 구체적 조치로는 사업부 3개 폐지, 사업본부 2개 신설, 텐센트 기술위원회 설립, 광고 마케팅 서비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래 전방 기초과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AI 로봇, 양자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930 변혁의 중점이었습니다.
930 변혁 이후 2018년 말 류시핑 텐센트 총재는 텐센트 글로벌 파트너 포럼에서 텐센트의 투자에 있어서 산업 인터넷 핵심 절차에 대한 배치를 강조한 바 있고, 또 텐센트 투자 연간 포럼에서 투자는 텐센트 그룹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2019년 텐센트의 투자 규모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지 기업 정보 업체인 티엔차에 의하면 2018년 텐센트의 상위 5개 지분 투자 업종은 엔터미디어 45건, 게임 25건, 기업 서비스 21건, 전자상거래 13건, 금융 13건이었고 2019년 텐센트의 상위 5개 지분 투자 분야는 기업 서비스 27건, 엔터미디어 19건, 금융 13건, 게임 10건, 헬스케어 1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텐센트의 상위 5개 지분 투자 분야에서 기업 서비스, 엔터미디어, 게임, 금융,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이렇게 몇 개 분야로 안정화됐습니다. 그중 기업 서비스와 엔터미디어에 대한 투자가 2021년 올 들어 크게 늘었는데요. 기업 서비스 분야는 32건에서 57건으로, 엔터미디어는 17건에서 3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1월 텐센트 총재 류치핑은 텐센트 투자 IF 포럼에서 지금까지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은 800개가 넘었고 그중 70여 개가 이미 상장했고 160여 개 기업이 시총 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된 유니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이래 코로나 영향으로 사물 인터넷, 5G,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됐고 정책 호재도 이런 분야로 기울이게 됐습니다.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분야는 투자 주기가 더 길지만 이미 각 인터넷 대기업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이 됐죠. 참고로 하드코어 테크놀로지는 Hard and Core Technology, 즉 인공지능,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정보, 신재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텐센트는 100개 이상의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했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적회로, 헬스케어, 자율주행,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 제약,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텐센트 디지털 생태 포럼에서 텐센트는 자체 개발 칩까지 공개했는데요. 그 명칭은 각각 AI 컴퓨팅용 즈샤오, 영상 처리용 창하이, 그리고 고성능 네트워크용 슈엘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봤을 때 2021년 12월 현재 기준 텐센트의 투자 판도에서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비중은 아직 작습니다. 텐엔차에 의하면 2021년 텐센트가 하드코어 테크놀로지에 투자한 건수는 헬스케어 14건, 인공지능 9건, 빅데이터 4건, 사물인터넷 2건, VR, AR 2건이었습니다. 또한 올 들어 텐센트는 신환科技, 브랜노믹스,摩尔县城, 스테폰, 찌질科技등 과학기술 기업에도 투자했습니다. 하드코어 테크놀로지는 텐센트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대기업들도 선택하는 분야죠. 올 들어 메이투안은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용 칩 설계 기업인 아이신科技, 파운드리 업체인 롱신반도티, 레이더 업체인 허사이科技,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칭저우智能, 수수용 로봇 업체인康诺斯腾등에 투자함으로써 메이투안의 2021년 15건 지분 투자 중 10건 이상이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분야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래전부터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10월에 다머유엔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고 거기에 반도체 칩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는 중티엔웨이를 인수했고 흥쉔科技,紫光股份 등에 투자했는데요. 이 모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텐센트가 찡동 지분 축소를 공시한 후 당일 텐센트 주가가 4.24% 상승한 반면 찡동 홍콩 종목 주가는 7.02% 하락했는데 사실 그 직전에 텐센트는 쯔호는 중국판 지식이네요. 사실 그 직전에 텐센트는 쯔호 대주주에서도 빠졌는데요. 시장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자상거래 산업은 10년 전에 비해 너무 크게 변화됐고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짧은 동영상 등 강력한 트렌드 속에서 전자상거래도 새로운 변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텐센트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 사례를 보면
올해 2월과 11월에 국내 업체인 싱성优选과 xiaohongshu에 지분 투자한 것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 업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올라, 인도 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우단, 그리고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락텐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가장 최근에 텐센트의 투자 사례도 있는데요. 국내는福瑞达生物라는 바이오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가 됐고, 해외 쪽은 인도 중고차 전자상거래 업체인 카스24에 투자했고, 그리고 남아공의 핀테크 업체인 오조, 온라인은행인 타이미에도 투자했습니다. 경제, 산업, 시장의 변화에 따라 텐센트가 스스로 투자 분야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 즉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라는 정책 기조 하에 텐센트의 투자 방향, 투자 분야도 이런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현재 비중과 중요도에 있어서 게임과 엔터는 여전히 텐센트의 양쪽 팔인 건 사실입니다. 현지 정보 업체인 IT주즈에 의하면 올 한 해만 해도 텐센트 및 텐센트 계열사가 투자한 게임 업체가 60개사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6일마다 한 개 기업에 투자한 셈이죠. 하드코어 테크놀로지가 큰 트렌드, 대세인 건 맞지만 텐센트가 향후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디까지 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부의 감독 관리 하에 텐센트의 자본 확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분 축소 방식, 지분 투자 사명 완수, 정부의 반독점 정책 기조, 투자 방향 변화 조짐 이렇게 4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다 나름 근거가 있는 요인들이지만 텐센트의 찡동 지분 축소를 설명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찡동, 핀도도, 웨이핀회 등이 있는데 웨이핀회 영문명은 VIP숍이에요. 지분율은 찡동 16.9%, 핀도도 15.6%, 웨이핀회 9.3%로 3사 모두 20% 미만입니다. 이사회는 찡동에는 텐센트 총재인 류치핑 1명 있고 메이투안은 사회이사 방식입니다. 텐센트가 최대 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이긴 하지만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통제 관계라기보다는 관련 회사로서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반면 알리바바의 경우 대주주로 들어간 음식 배달의 플랫폼인饿了么 그리고 카오베이 그리고 가오신링쇼와 같은 리테일 기업은 아예 알리바바의 연결 재무제표로 합쳐서 자회사 성격이 됐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직접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정부의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에 있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중 굳이 하나 고르자면 알리바바가 더 그 매칭이 될 것입니다. 텐센트는 사업과 재무상의 완전한 융합이 아니라 관련 회사로서 사업 협력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텐센트가 정부의 반독점 강화 정책 기조에 순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찡동의 최대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냥 이 한 가지로 단정 짓기에는 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큰 범위에서 보면 반독점 강화,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라는 정책 기조 분위기가 지금 강한 건 사실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측면에서 보면 텐센트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分占联营公司及 合营 亏损 盈利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번역하면 관련 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입니다. 즉 찡동이나 핀도도처럼 텐센트가 최대 주주로 들어간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창출된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을 말합니다. 텐센트 공시에 의하면 텐센트와 찡동 메이투안과 같은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은 주로 핀테크 서비스, 기업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등 각종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핀테크 서비스, 기업 서비스, 온라인 광고 서비스 모두 텐센트의 주요 사업에 속하죠.
핀테크 서비스는 여기서 온라인 결제, 위챗페이를 말하고요. 즉 텐센트와 찡동 메이투안 간의 협력 내용은 주로 텐센트의 주요 사업 차원에서의 협력입니다. 즉 찡동 메이투안 플랫폼으로 하여금 결제 시에 위챗페이를 통해 결제하고 또 기업 서비스나 온라인 광고 등을 텐센트에서 제공함으로써 텐센트의 매출을 늘게 하는 방식입니다. 텐센트가 찡동 메이투안 등의 대주주로 들어간 비용은 이렇게 지분 투자 후에 꾸준히 관련 매출을 얻기 위해 지불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중 관련 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이라는 항목은 텐센트가 찡동 메이투안 등 기업의 대주주로 지분 투자한 비용에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죠. 즉 만약 관련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텐센트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익을 얻어서 이 항목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텐센트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관련 회사가 적자가 난다면 이 항목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텐센트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텐센트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 밑에 항목으로 관련 회사의 이익이나 손익 이 항목으로 나와서 정확히 텐센트 매출에서 관련 회사가 얼마의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텐센트와 관련 회사 측의 담당자만 알고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텐센트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절대 부분은 다 자사의 주요 사업인 게임, SNS, 광고, 핀테크 등에서 창출되는 거고, 관련 회사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텐센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추이인데요. 여기서营业收入, 매출액, 营业利润, 영업이익, 그리고 요 항목이 관련 회사의 투자 수익입니다. 단위는 억유안. 관련 회사의 투자 수익을 보면 2014, 15, 16년 적자, 2017, 18 흑자, 19년 적자.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게 2020년이 36.72억 yuan 흑자가 나왔고,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 첫 해라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워낙 특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2021년 올해 들어서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다시 적자가 됐죠. 이 찡동이나 핀도도와 같은 관련 회사,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들은 텐센트의 매출액 증가에는 기여를 했지만 이익 증가에는 사실 기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2020년 가장 눈에 띄는 2020년의 관련 회사의 투자 수익이 36.72억 yuan이고 텐센트의 영업이익이 1842.37억 yuan인데 36.72는 1842.37의 1.99%에 불과해요. 너무 작은 비중이죠. 가장 플러스일 때는 이렇고 마이너스일 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2020년은 코로나의 첫 해라서 전자상거래 산업의 특혜가 있었고, 하지만 2021년 올해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내수 소비, 오프라인 소비 등 온라인 소비 등 전체적으로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중국 시황 코너에서 그때그때 코멘트 드린 게 있어서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분 투자 초기 몇 년 동안 관련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도 정상이지만 일정한 횟수가 지난 후에도 적자 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고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라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장사죠. 텐센트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항목이 관련 회사의 투자 수익인데 2020년 1분기부터 보면 1, 2분기는 마이너스, 3분기, 4분기 플러스, 2021년 올해 1분기는 플러스인데 2분기에 또 마이너스 전환했고 3분기에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찡동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분기별 재무제표인데 숫자는 보기 좀 복잡하니까 막대 그래프를 볼게요. 좌측이 찡동의 분기별 매출액 및 증가율이고 우측이 찡동의 분기별 지배주주 순이익 및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순이익은 작년 1분기 플러스 2분기 확 늘었고 3분기, 4분기에 더 크게 늘었고요. 2021년 올해 들어서서 1분기 플러스 2분기도 소폭 플러스 하지만 3분기에 순이익이 적자가 됐어요. 이 그래프는 찡동의 분기별 총이익률과 순이익률 추이인데요. 이 청색이 총이익률, 주황색이 순이익률입니다. 분기별로 기복이 있었지만 대체로 2019년, 20년에 비해 2021년 올해는 총이익률이든 순이익률이든 모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총이익률의 하락은 주로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20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19년 23.18%에서 2020년 21.46%로 내려갔지만 2021년 올해는 27.6%로 올라갔습니다. 즉 찡동은 올해 매출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판관비, 물류비 등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앞서 올해는 중국 내수 소비, 오프라인 소비든 온라인 소비든 전체적으로 많이 둔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비 금액을 보면 위의 표가 2019, 20, 21년 3분기 누적 기준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 금액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밑에 표가 2분기, 3분기 합계 기준의 실물 상품 온라인 소비 금액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1%, 20년에 15% 떨어졌고 21년은 15% 대체로 작년이랑 비슷했는데 요건 3분기 누적 기준이고 하지만 2분기, 3분기 합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2019년 19%, 20년 19%인데 21년 올해는 갑자기 8.41%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올해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둔화됐죠. 올해 전체적인 산업 환경은 이렇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인 찡동은 이외에도 또 하나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데요. 즉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3위인 핀도도와의 경쟁입니다. 앞서 찡동은 올해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핀도도의 분기별 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로 보면 좌측이 매출액이고 우측이 순이익입니다. 보시면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요거는 2021년 1분기, 2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3분기도 계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찡동은 올해 3분기에 적자 전환했는데 핀도도는 2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핀도도의 분기별 총이익률과 순이익률 추이인데요. 단순히 매출 대비 판관 비율만 봤을 때는 핀도도는 2019년 92%, 2020년 80%였는데 올해는 50%로 크게 떨어졌어요.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이. 시장 점유율 2위인 찡동과 3위인 핀도도의 이런 차이는 올해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0일에 발표한 정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 중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명시한 바 있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서 과거의 성적을 충분히 인정한 동시에 중국 경제 발전이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예상 약화 등 3중 압력에 직면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만약 찡동 실적이 올해 3분기에 이어 4분기, 심지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안 좋게 간다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분 투자한 그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어차피 최대 주주라는 위치를 유지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찡동과 핀테크, 온라인 광고 및 기업 서비스 등 업무 협력을 계속해왔고 향후도 계속 해나갈 거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서 나오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텐센트가 핀두오두어의 2대 주주이고 3%대의 표결권을 갖고 있어서 핀두오두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면 텐센트에게는 좋은 거죠. 사실 텐센트의 찡동 지분 축소의 정확한 이유에 관해서는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화 덩과 텐센트의 총재인 류치핑한테 직접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텐센트 입장에서 지분 축소 방식, 지분 투자 사명 완수, 정부의 반독점 정책 기조, 투자 방향 변화 조짐, 그리고 재무제표 등 측면에서 한번 사고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중국의 산업과 기업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찡동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